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 지금 항상 꽉 차는데 항상 뒤에 몇 분 서 계시는데 앞자리 비어 있으면 앞자리에 비어 있는 자리에서 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떻게 이렇게 정원을 딱 맞추는지요. 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23일이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9시 55분 기차를 탔는데 이 기차가 대구에서 밀양 거쳐서 구포 이렇게 오는 KTX였습니다. 보통 이 경주 울산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시간 한 50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 밀양에서 이 구포까지 낙동강변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4대강 정비 사업을 해서 아주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달리고 군데군데 그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벌써 날씨가 이러니까 거기 모여서 여러분들이 담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 추워진데도 이 뭡니까 수상 스키를 하거든요. 수상 스키. 그리고 날씨도 좋고 꽃도 만발하고 아주 근사한 대한민국 기행을 하면서 왔습니다. 2015년 4월 25일은 어떤 날이 될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에서 100년 빼면 1915년 4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날이 아니지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런 나라는 굉장히 크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게 무슨 날이냐 하면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년 뒤에 갈리폴리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갈리폴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갈리폴리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영화가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인데 이 서양 사람들, 특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리폴리라고 하면 퍼뜩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4월 25일인데 갈리폴리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 터키입니다. 당시에는 오스만 터키고 지금은 터키. 그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지명입니다. 거기에 영국군이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상륙작전. 왜 상륙작전을 했느냐? 당시에 터키는 독일 편에 서 있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 사람들이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나라가 연합군 편이 된 것이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점령을 해가지고 터키를 공격하면은 러시아가 좀 편해질 것이다. 러시아는 그때 영국 편이었습니다.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워서 갈리폴리라는데 상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6만 명 상륙하고 나중에는 병력이 점점 불어가지고 수십만 병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언덕이 있었어요. 해안 절벽이죠. 노르만디하고 약간 비슷한데 거기서 터키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지전이 한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진지전. 양쪽 진지를 파가지고 그런데 한치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진지전이라는 것은 6.25 때도 우리가 고지전을 했습니다만은 1차 세계대전 때 이 프랑스 서부에서 서부전선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독일 군대하고 영국 프랑스 군대가 진지전을 하는데 이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것이 이 진지전입니다. 기동전을 하면은 그래도 좀 사람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디를 뭐 돌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한 군데 딱 붙어가지고 진지전을 하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진지전을 하면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은 기관총입니다. 기관총. 대포보다는 기관총과 기관총의 싸움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여기 갈리포리라는 데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싸우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선은 1km도 변화가 없었어요. 양쪽이 한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합쳐서 15만 명.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한 50만, 상방 50만 명. 그러다가 결국은 영국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때 터키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사단장이 됐습니다. 사단장. 그 사람이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아시다시피 독일이 항복하고 오스트리아가 항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작년 1차 세계대전은 발발 100주년입니다만은 세계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엠파이어라고 하는 제국이 세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제국의 역사가 끝나는데 제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황제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엠파이어 하면 보통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황제라고 불러요. 황제. 그러면서 오스만 터키가 날아가 버리니까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케말 파샤입니다. 장군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아타투르크라고 해요. 국부라는 뜻인데 케말 파샤는 보통 영어권에서 이야기하고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그 전투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부국의 영웅으로 등장해가지고 오늘날의 오스만 터키라는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술탄이라고 해가지고 이 황제와 교황, 이슬람 교황을 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5.16 혁명을 일으킨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케말 파샤였습니다. 아타투르크. 즉 군인이 정권을 잡고 근대화 개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터키는 중동에서 한 나라지만 오스만 터키는 모든 중동, 이란을 빼는 거의 모든 중동을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3대륙에 걸친 나라였어요. 한때는 비엔나를 포위를 해가지고 유럽을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독립된 나라가 30개입니다. 30개. 그 후유증이 어디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도 다 오스만 터키가 무너진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근대화 개혁, 근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국가를 이 근대 국민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이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종교와 정치를 분리를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 그리고 여성한테 투표권을 줬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말 굉장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개혁해가지고 아랍 문자를 쓰지 않고 이 알파벳을 쓰도록 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죽었는데 요사이 터키를 여행을 해보면은 그 김일성 초상화처럼 곳곳에 많이 붙여 있는 게 케말 파샤의 사진입니다. 헌법에도 보면은 터키에서는 케말리즘이라고 해요. 근대화 정신, 정교 분리, 이슬람과 정치는 분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근대화 정신을
수호하는 기구가 터키 군대입니다. 터키 군대. 그래서 터키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것은 헌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케말 파샤를 욕을 하면 죽은 사람인데도 터키에서 케말 파샤를 욕을 하면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케말 파샤가 등장하면은 구경하던 사람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김일성에 대한 강제된 종교의식이 아니라 터키 사람들이 다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 여행을 하시면 앙카라에 가게 되는데, 앙카라에 가면은 이 케말 파샤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약간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신전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전처럼.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올해가 어떤 해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0주년 됩니다. 140주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죠. 7월에, 65년 7월에 연세가 만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서거 50주년. 그런데 탄신 14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기념하지 않았어요. 건국 대통령을 아무도 기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기념해야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도 오늘이 건국 대통령 탄생 140주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쓴 신문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잘된 집안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죠. 제사를 안 지내는 겁니다. 잘된 집안에. 근데 서거 50주년 되는 날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는데 아마 잊혀지게 될 거예요. 올해는 또 광복 70주년인데 아직도 이 정부가 광복 70주년 행사를 뭘 하는지 국민들한테 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어떤 해냐 하는 것을 표로서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알려야 되는데 8월 15일 날 무슨 행사를 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달랑 기념식 하나 하고 끝낼지. 이게 우리 정부의, 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입니다. 바로 무능. 사람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해도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무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단 지도자는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하지 않으면 지도자는 나쁜 짓도 할 줄 모르고 좋은 일도 할 줄 몰라요. 올해가 이렇게 중요한 해고, 이 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70년을 우선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갑제닷컴이 지금 체험 수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6월 말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주로 글로 쓰시지 말고 컴퓨터로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현상금에 맞춰가지고 시상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응모된 것은 자료로서 우리가 보존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행복도 조사입니다. 행복.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느냐 하는 이 랭킹을 18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기구가 있어요. 갤럽이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을 느끼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수치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평균 수명 등등 이런 것을 객관적인 요소를 넣고 주관적 요소를 종합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는 랭킹을 발표를 하는데 1등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등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2등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예요. 스위스는 한 인구가 800만 되죠. 아이슬란드는
저 북해에 있습니다. 북해.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아주 추운 지방이 있죠. 인구는 뭐 100만도 안 됩니다. 3등은 덴마크입니다. 4등은 노르웨이, 5등이 캐나다, 6등이 핀란드, 8등이 스웨덴, 9등이 뉴질랜드, 10등이 호주, 11등이 이스라엘이고, 12등이 코스타리카, 13등이 코스타리카는 남미, 오스트리아가 13등, 그 다음에 멕시코가 14등입니다. 요게 조금 의외입니다. 그 다음에 15등이 미국, 16등 브라질, 17등 룩셈부르크, 19등이 아일랜드, 18등이 아일랜드, 19등이 벨기에, 20등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인데, 한국은 159나라 중에서 47등, 일본은 46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괜찮은 편이에요, 46등. 행복지수로는. 근데 이 랭킹을 쭉 훑어보면, 일단 뭘 알 수 있느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행복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추운 지방에. 특히 스칸디나비아 나라 있죠.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다섯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 10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추운 지방이고 아주 척박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농토도 없고, 겨울 되면은 밤만 계속되고, 그래서 바이킹이 등장해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이 이래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을 막 해적질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이킹인데, 그 후손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추운 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영하 몇십 도나 되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나라. 어떤 생각하면 행복한 나라는 적도 근방에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먹을 것 걱정 없는, 또 입을 것 뭐 별로 필요하지 않죠. 그런 나라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추운 나라에서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스위스도 중부 유럽에서 척박하죠. 그 농토가 있습니까? 산은 뭐 아름답지만, 그런데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으로 보면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이 10개 나라가 전부 다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하면 독일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일이 게르만족의 가장 중심이었으니까, 영국도 게르만족에 들어갑니다. 이 게르만족이 부지런해요. 또 게르만족이 왜 인류 국가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옛날 야만족이라고 불렸습니다. 라인강의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항상 이 게르만족하고 싸웠어요. 영화를 보면은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대하고 이 숲속에서 이 게르만족하고 싸우는 영화가 자주 나옵니다. 이 로마 영화에서. 야만이, 로마는 아주 굉장한 문명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는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유럽의 주인이 되는데, 이 출신은 야만족이에요. 그런데 야만 시절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전통이 있었느냐 하면 법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법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야만이면서 법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법을 우선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치하면 세계적으로 로마법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법입니다. 게르만법. 그러니까 추운 데 사는 사람 플러스 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법치.
법치를 하는 나라라야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요게 11등에 이스라엘이 올라온 게 참 특이하죠. 우리 텔레비전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노상 전쟁하고 테러하고 암살 당하기도 하고 암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느냐?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행복할까요? 위험하니까 행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답니다. 위험하게. 괴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사람은 위험하게 살아야 됩니다. 위험하게 산다는 건 뭐냐? 용감하게 산다는 거죠. 위험을 피하지 않고 그 위험을 극복하고 필요하면 총을 잡고 목숨도 바친다 하는 애국심, 위험, 모험정신, 상무정신 이렇게 되면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미동 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미동 초등학교를 지나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 앞에 큰 바위에다가 구호를 써놨습니다.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 기분이 좋습니다. 준법 정신 이것보다도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 영웅이 되자. 위대한 인물이 되자. 통 큰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이죠. 큰 사람이 되겠죠. 사람은 커야 됩니다. 사람이 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하지 않고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만 좋아가지고는 큰 사람이 못 됩니다. 큰 사람은 반드시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은 뭡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다 용감한 분이었죠. 목숨을 다 걸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죠. 두 사람은 목숨을 걸었다. 용감한 사람이죠. 스위스, 이스라엘이 이 행복한 나라 이 랭킹에 1등하고 11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위험하게 살고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하는 이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인데 예비군이 40만입니다. 여기는 상비군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그 젊은 사람들 거의 다 군인이 예비군 소집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또 집에 총을 갖다 놓습니다. 기관총도 집에 갖다 놓습니다. 실탄도 갖다 놓습니다. 실탄. 집집마다 방공호입니다. 그것도 핵폭탄을 막기 위한 방공호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맞아도 한 사람도 안 죽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스위스. 핵 방공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16세기부터 한 번도 전쟁에 많이 들지 않았어요. 400년 이상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러나 무장 중립이에요. 무장을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중립을 하니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중립국이라 해가지고 군대를 줄여버리는 거지. 총을 잡기 싫어하면은 그 중립은 절대로 지킬 수 없죠. 나치 독일도 스위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전체가 이 완전히 경영국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지만은 땅속으로 들어가면 포치카 방공호로 딱 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게도 없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총구에서 나오긴 합니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총구에서 행복이 나온다.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요새 이 군사 문제,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47등으로 내려앉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협을 피한다든지
국방 문제를 외국에 의존한다든지 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그게 약은 수를 쓰면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그 꾀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한국의 이 랭킹의 차이, 한국은 47등, 이스라엘은 11등. 우리가 자주국방 정신으로 뭉치면은 이스라엘처럼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랭킹을 보면서 한번 해본 계기가 됐습니다. 요새 한국 신문을 보면은 성완종 무슨 스캔들 이걸로 계속 뒤덮여 있는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이게 처음 아니죠. 우리나라 언론은 어떤 사건이 나면은 종일 그것만 다룹니다. 그러다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데 요새 신문 보면은 성완종 세월로 이 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세월로는 잊어버릴만 한데도 1주년이 된다고 해가지고 끈질기게 지금 이걸 가지고 투입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문제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개인의 잘못과 국가 책임은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되느냐 겁니다. 개인의 잘못과 국가 책임. 이 세월호 사건은 개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 개인은 누구냐?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또 선장이 잘못한 겁니다. 선장. 1등 항해사도 잘못했어요. 회사 사장, 선장, 1등 항해사. 이 세 사람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화물 과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다 알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실제 허용량보다 2배를 더 실었어요. 이 세 사람은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부의 책임은 뭐냐? 왜 그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죠. 알지 못했느냐 하는 이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150명 이상이 구속이 됐어요. 150명 이상. 또 책임이 있다면 왜 정원 구조하지 못했느냐 하는 책임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정원 구조? 나는 그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해경은 건질 만한 사람을 다 건졌어요. 그러나 선동된 언론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해경한테 다 구조하지 못한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권하고 합작해서 난타를 하니까 대통령도 해경이 구조에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됐었죠. 해경이 구조에 실패했으므로 해경을 해체한다. 한 달 전에 1년 전인 거죠. 1년 전에 그런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해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해경은 미국 같으면 그 해경처럼 했으면 172명을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선장이 도망가가지고 그 배는 지휘계통이 없어졌습니다. 경사가 40도, 50도, 60도, 90도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구조할 시간은 한 50분밖에 없었어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항공구조대가 30분 만에 1, 2, 3정이라는 경비정은 그게 원래 구조용 배가 아닙니다. 원래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배를 막는 경비정이었어요. 근데 이 요행이 아주 자연스럽게도 사고 현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선장이 자기 임무지역이 북쪽인데 한번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하는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배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까운 배는 출동을 하라 해가지고 그 연락을 제일 먼저 받고 달려갔으니까 40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배가 넘어가는데 신고하고 40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빠른 겁니다. 육지에서도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오는데 길이 막히면 40분 아니라 1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배입니다. 바다입니다. 그 절망적 중간에서 172명을 보냈다고 하면은 미국 같으면은 그 사람들 훈련받을 겁니다. 근데 언론이 선동을 하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해버리는 바람에 정부가 책임을 떠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연속 변침이라는 이 굉장히 두꺼운 책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요.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책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해경의 과연 구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그 현장을 복원을 해가지고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겁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은 해경을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게 언론과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해경이 최선을 다했구나. 해경 해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정책 미스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동욱 기자라는 사람이 해경과 함께 잠수를 해가지고 그 선체 안으로 들여다보고 해서 씁니다. 그동안에 한국 언론에 나왔던 보도를 바로잡는 이런 대작을 하나 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떠안는 바람에 국가가 책임져라 해가지고 주범이 청해진 해운이 아니라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세력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 바람에 일찍 끝낼 수 있는 사건을 1년 이상 끌고 가다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해경 해체라는 실수 플러스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세월호를 건져 올려라. 그런데 대통령도 언론도 정치권도 세월호를 왜 건져 올리느냐에 대한 왜 수천억을 쓰는데 1년 이상 걸리는데 아마 그 건져 올리다가 죽을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잘라서 건져 올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건져 올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설명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쓴 겁니다. 그런데 왜 건져 올려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대통령이 하는 걸 들었습니까? 장관이 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면 언론에서 설명하는 거 들었습니까? 아니 몇천억을 쓰는데 알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건져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왜? 설명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만 원을 써도 왜 쓴다, 어디에 쓴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쓰면은 설명 안 해도 돼요. 남의 돈 씁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써요. 왜?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 1패 나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진상규명 더 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50명 이상을 구속을 해가지고 이 왜 배가 넘어갔느냐, 왜 이 정부기관이 몰랐느냐, 왜 배를 개조를 했느냐 하는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새로 밝혀질 게 없습니다. 그 배를 건져 올려도 더 밝혀질 게 없어요. 그 진실은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도 더 이상의 진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를 인양해서 살릴 사람이 있습니까? 9명의 지금도 실종자라고 그러는데 사망이죠. 사망. 물속에서 1년 동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산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시신수습에 몇천억을 쓸 필요가 있어요. 시신수습에.
근데 그 시신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 올린 다음에 뭘 합니까? 이미 진상은 다 밝혀졌습니다. 건져 올리고 선체를 뭘 하죠? 고철로 팝니까? 아니면 기념관 만들려고 할 때, 기념관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기념관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걸 보고 애국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계속 정부 욕하는 현장 선동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을까요? 국가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국가는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개인은 다소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가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국가는 개인보다, 회사보다, 협회보다, 어떤 종교단체보다, 학교보다 더 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것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세월호를 건져 올리겠다는 이 결정에는 이성이 없습니다. 선동된 여론에 대통령이 굴복을 해버립니다. 선동된 여론 또는 선동 언론에 굴복을 해가지고 몇천억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정오와 음모와 각가지 추측과 정치적 선전, 선동의 기념물로 만들고 말겁니다. 건국 대통령 탄신은 기념하지 않고 세월호 1주년 행사만 이렇게 아주 추한 모습으로 기념하는. 그런데 또 세월호 가지고 왜 폭력 시위를 하고 왜 태극기를 불태우죠? 세월호하고 태극기 불태우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부가 이 유족들을 위해서 이 이상 더 해줄 게 있습니까? 그 답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라는 그 조직을 보면 알아요. 거기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가 가담해 있습니다. 이적단체. 해산된 통합진보당,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폭력혁명정당이라고 또 교도소가 판단을 해가지고 해산시켜버린 그 통합진보당과 친구처럼 같이 손잡고 놀던 통합진보당 비호세력이 그 국민대책위원회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국민 건강을 앞세워가지고 광우병 난동 사태를 주도하던 세력이 지금 세월호 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이런 소요 사태는 끝까지 들어가 보면 남북 간의 대리전입니다. 남북 간. 북한 편을 드는 사람과 대한민국 편을 드는 사람들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KBS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국영방송이라는 국민의 방송을 자칭하는 이 KBS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경찰차를 이런 데를 부수고 경찰관 70명이 다친 태극기를 불태운 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이게 충돌이 맞습니까? 이거 충돌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폭동했다고 그러죠. 폭동했다. 불법 폭력 시위대가 폭동을 저질렀고 그것을 경찰이 진압했다. 이렇게 합니다. 폭동을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이 다쳤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충돌했다고 하면은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 불법과 준법이 같은 겁니까? 동격으로 놓으면 안 되죠. 또 KBS는 뭐냐? 시위대가 경찰에 저항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저항은 무슨 뜻입니까? 힘없는 사람이 용감하게 권력, 불법적 권력에 맞서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란 말 속에는 좋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운 이 폭력 시위대가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뜻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게 KBS 9시에 나왔습니다. 이런 방송은 이 흉기입니다. 흉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KBS 9시 뉴스 보지 마세요. 보시려면 MBC를 보십니다. MBC. MBC가 광우병 선동의 주범이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SBS, MBC, KBS 중에서 가장 공정한 방송은 MBC 뉴스입니다. MBC 뉴스. KBS는 보면 볼수록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는 겁니다.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는 거예요. KBS 보지 마시고 보지 말라는 권유를 해야 됩니다. 권유를. 또 KBS에 전화해야 돼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항의를 하면 기자가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률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절대로 허용하면 안 돼요. 그 인상된 그 돈 가지고 대한민국이랑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데, 해롭게 하는 기자를 채용하는데 또 돈 쓸 겁니다. 이 KBS는 국민 손으로 이 불장머리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그래서 이 세월호 지금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하더라도 저 세월호 유족들 뒤에 있는 저 배우 세력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정의를 외칩니다. 망할 때까지 진실을 외칩니다.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항상 좋은 말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해결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국민들한테 상황 설명을 딱 하고 국가 책임되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썼다.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편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싸워야 자기 편이 생깁니다. 불복하기만 하면 자기 편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사람은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응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이 긴장이 항상 있어야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베스트를 다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요. 그 대신 교양이 좀 부족해요.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여유가 생긴다든지, 배가 부르다든지, 평화가 오면은 그 여유, 시간, 평화를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향락에 쓰고, 그걸 사원박질 하는 데 쓰고, 해가지고 쇠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은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투지가 강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뭉칩니다. 위기가 오면 그걸 잘 극복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형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긴장이. 그런데 한국이 다행히 불행히 이제 한국은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성완종 사건, 뭐 세월호 사건 이것도 긴장입니다. 긴장.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위기가 없을 때 한국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겁니다. 위기가 없을 때가 문제예요. 한국이 뉴질랜드처럼 호주처럼 사건이 안 일어나면 저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위기는 통일한다는 못 봅니다. 통일하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위기가 계속 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이병철, 이건희 이 두 분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회사가 잘 되더라도 1년에 막 20조 수익, 한때 삼성전자가 200조 매출에 20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참 수고했다, 만족했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그거고 올해는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 사람들 얼굴이 아주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간부들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간부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상무, 기술 담당 상무 이야기가 자기가 제일 편할 때가 있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에 출장 갈 때 그 비행기 안이 제일 편하답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전화 안 걸리니까 그 시간만은 책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삼성전자, 긴장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베스트를 따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게 다 경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라는 경쟁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바로 시장 그 자체가 경쟁이죠. 경쟁을 제도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 위기 극복형 성격을 가진 한국 사람들한테는 딱 맞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성과 그 제도가 잘 맞아야 돼요. 한국 사람하고 제일 맞지 않는 제도는 이 주자적 통치 대우입니다. 주자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슨 예의 범죄를 가지고 사람을 꽉 조이는 거예요. 활달한 야성에 넘치는 한국 사람을 여러 가지 법치, 법도, 예절, 형식 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딱 가둬버립니다. 그게 주자학적 조선조 600년 동안 계속돼요. 북한이 바로 그래요.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게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람한테 자유를 주지 않고 자율과 자유를 주지 않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니까 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죠. 가만 내버려두면 1년에 몇 억씩 벌 사람은 북한에 갖다 놓으면 1년에 10원도 못 벌죠.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한국 사람들이 민족성에 딱 맞는 제도입니다. 딱 맞는 제도.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에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게 민족성에 맞는 우리의 성격에 맞는 제도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격에 맞는 제도. 인간 본성에 맞는 거예요. 또 이게 인간 본성에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기의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부자가 되면 강한 군대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복지도 가능해지는 부국 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면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저절로 오고 그렇게 되면 복지도 따라서 온다. 부국 강병 민주주의 복지국가 이 3단계로 쫙 발전하는 것도
이 제도와 성격이 맞았다. 그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건국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우리가 중국, 소련 편에 서지 않고 미국 편에 섰다. 이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외교라고 그럽니다. 외교. 경제는 실패해도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했듯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몇 년 올라가갔다가 또 몇 년 열심히 일하면 또 올라와야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안보와 외교에서 실패하는 것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든지 아니면 회복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에 의해서 안보 외교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친중 반일 외교, 친중 반일 외교가 이제는 딱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습니다. 친중 반일 외교.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는 싸우는 관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가끔 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독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독도. 흥분합니다. 독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내 집사람이 내 아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 집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노무현 때 시작돼가지고 이명박 때 악화가 되고 박근혜 와서 더 악화가 돼버린 게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인데 일본 사람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나쁜 사람은 잘 다뤄야 돼요.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서 같이 같은 수로 싸우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싸웠어야 됩니다. 일본도 처음엔 독도 문제를 크게 제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마네 현이라는 그 시골 구석에서 무슨 다케시마의 나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 저 울릉군에서 대응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군수하고 맞짱 뜨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군수하고 맞으면 안 되죠.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비로소 이 다케시마 저게 문제가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건을 키워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 거는 자기 나라 땅에 자기가 가는데 아무리 욕을 해도 가는 거는 말이 잘 없어. 또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야 그게 한국 땅이 됩니까? 그 이미 우리 경찰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인기가 오를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허영심이에요. 지도자가 허영심에 속아서 정책을 풀면 큰 일이 납니다. 이 권력자의 허영심은 나를 망칩니다. 김일성은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허영심, 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다 연극 배우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골기대회 하면서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연극을 하다가 저 나라가 저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김일성을 따라한 사람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이것도 김일성을 만나고 오더니 김일성을 부러워하게 돼가지고 김일성처럼
이상한 우상 노름을 하다가 제명대로 못 살게 돼. 김일성 따라가다 또 망한 게 시리아 아사드, 지금 대통령 아버지 아사드. 그 사람도 김일성을 만나고 오니까 김일성 따라하다가 지금 그 아들 때 와서 나라가 완전히 막 살육장이 됐어요. 아프리카에 또 있어요. 짐바브웨에 있는 무가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가베. 이것도 김일성 만나고 오니까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권력자는 우상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안에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비판은 그건 저는 허영심이라고 봅니다. 허영심. 계산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그 아파져 있는 바람에 자 이제 결산을 하면은 2012년부터 비롯된 이 친중 반일 노선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면은 첫째, 일본이 반성을 합니까? 일본 반성 안 합니까? 아베 정부는 반성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성 안 하고 지금처럼 가면은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일본의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던 국민들까지 한국을 미워하는 국민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한국은 원래 일본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라는 정부는 싫지만 일본 국민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보다도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한 감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게 관광 통계에서 나옵니다.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한국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세계에서 고립이 되었느냐.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 안 해가지고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한국 신문만 들여다보면은 일본은 완전히 세계에서 이상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잘못 알게 됩니다.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 커져버렸습니다.